네, 지금부터 5.18 시민대토론회 시민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는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를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월 우리 광주의 큰 5.18 관련해서 큰 주제가 됐던 것이 용서와 화해 이런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뭐 사과,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진실에 기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에 기반한 이런 토론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쟁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즉 5.18 사과, 용서, 화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하고 싶고 어떤 억양으로 어떤 톤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잘 들어서 정리해서 그걸 시민들도 함께하고 더군다나 관련 당사자들도 이후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 자체로 중요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을 모실 건데요.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은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고향이 전주 쪽이시고요. 여기 전남대학 교수님도 잠깐 하시다가 서울대학 교수 하시고 여러 중요한 직책을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광주 5원칙 다시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30여 분 동안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은식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그 5.18 시민 대토론에 오신 여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아요. 1980년 5.18 당시에 시민 토론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른바 5월 운동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의 시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을 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런 소위 말하는 광주의 집단 지성을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큰 전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시민 패널리스트 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1985년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다가 2003년까지 있었고 2003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기는 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토론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몇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제목은 광주 5원칙의 성찰 그리고 사죄, 용서, 화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18이 끝나고 나서부터 최초에는 5.18의 진실을 둘러싸고 우리가 과거를 묻기 시작했고 이 5.18의 이 성과가 5월 운동의 성과가 나아가서 한국 전쟁 문제랄지 또는 독재 시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인권 침해 사건들을 해명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로 쓴다고 하면 한 30년 이상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5.18 진상규명위원회나 또는 진실화해위원회나 또는 군사망사고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죄, 용서, 화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본격적인 논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많은 경우에 광주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들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과오에 대해서 잘 사죄를 하지 않는가?
그게 어떤 문화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사죄를 하면 용서가 잘 이루어질 텐데 사죄와 용서의 관계가 뭘까? 사죄가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용서가 있어야 사죄가 이루어지는 건가? 도대체 사죄와 용서는 어떤 관계지? 이런 것에 관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이들이 서로 사죄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 본인들끼리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 사회적으로도 그런 화해가 잘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문제가 또 있지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른바 광주 오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찰을 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첫째는 이제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와 차이. 두 번째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것의 연구 또는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 그다음에 광주 오원칙의 정립과 실현, 그 쟁점들. 그리고 이행기 정의에서의 광주 모델의 유생과 의. 그리고 이른바 포스트루스, 즉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대로 행동하지 않는, 감정적으로는 이성과 감정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죄, 용서, 화해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토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과거청산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948년도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일제 압박, 36년 압박을 받고 나서 일제 잔재를 청산을 해야겠는데 알다시피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반민특위가 좌절했죠. 이 과거 청산을 해야겠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는 1960년 4.19가 났을 때 한국 전쟁 당시에 희생되었던 많은 유족들이 활동을 하다가 5.16에 의해서 전부 탄압을 받고 감방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또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과거청산이라고 하는 꿈이 그냥 깨져버린 그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른바 독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걸 다 청산해버려야 해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강하게 가진 거죠. 근데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세상에서 정말 나쁜 놈과 나쁘지 않은 사람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간에 나쁜지 선한지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과거청산이라는 말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지. 뭐 다른 말 필요 없어. 일단 벌을 받고 나서 그다음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무렵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부터 서서히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은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 나왔던 말인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1990년대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투투 주교 이분들이 이제 만든 그 제도가 진실화해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델라나 투투 주교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화해 무슨 뭐 이런 진실 화해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진실이라는 말 전에 진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5.18 진상을 규명해라 그러지 5.18 진실을 말해라 그렇게 말해요. 진실을 말해라가 아니라 진상을 규명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진상과 진실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점점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더 초점이 가면서 나쁜 놈은 벌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피해자는 온전하게 피해를 다 구제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서로 이제 어울려 있고 그것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과거청산 프레임과 이행기 정의 프레임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나 혼합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지? 다시 말하면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과 피해자들은 완전하게 피해를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상황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지만 실제로는 좀 다른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경험적인 연구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가 어떻게 바꾸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조사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는다. 2023년도 10월이지. 7월 달에 광주 시민 100명이 자기가 생각했던 화해나 또는 용서나 또는 사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기록을 남겨놓고, 이것이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때 이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남겨놓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행기 정의를 보는 시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불법적인 또는 반인권적인 폭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희생자의 피해를 치유하여 정상화하는 정치적인 법적인 행위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정의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그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한 맥락, 특정한 정치적인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서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권력관계 속에 들어있으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100% 실현되는가, 아니면 절반밖에 실현되지 않는가, 아니면 원래 목표했던 걸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는가, 이런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맥락으로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거, 과거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국가 권력과 피해자 집단 간의 중재 기구를 통한 정치적 사고장의 특수한 유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응답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국가와 피해자 집단 간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재 기구를 두고 이른바 진실위원회라는 걸 두고 서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이어서 규범적인 그런 접근과 현실적인 접근이 약간 다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만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요구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두 번째, 지금 그 상대가 되는 국가 권력이 성격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정부인가 보수정부인가, 또는 전혀 국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인가, 국민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정부인가에 따라서 협상이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파트너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재하는 사람들이, 중재기구가 얼마나 효율적일까,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인가, 아니면 저런 놈들이 무슨 우리를 중재한다고 그래, 그런 불신을 받는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겠지. 결과는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그런 이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좀 더 이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업을 지었을 때 불교에서 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 생에는 내가 뭘로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현실에서 하려고 하는 방식이냐, 또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종교적인 배경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5.18의 전체적인 그 큰 담론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용어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5.18 문제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캄보디아에 가서 엄청나게 킬링필드 때 많이 죽었는데 희생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참 달라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상당히 불교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툼슬랭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런 배경이 어떠에 따라서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의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행기 쉽게 말하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국가를 간다. 그때 그 독재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이행기 정의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경험을 했고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됐다. 식민지 때 발생했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발생했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이른바 탈식민의 맥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그런 피해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문제는 독재에서 벌어진 문제, 인권 침해 문제와 전쟁에서 전쟁 때 만들어진 그런 문제와 식민지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서로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탈식민, 탈전쟁, 탈독재라고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그 이행기 맥락이 중첩되어 있다. 이런 특수성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영어로 써놨는데 아직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우리가 고쳐야 할 대상, 과거에 잘못된 것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폭력.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폭력 비판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1921년도 썼는데 이 폭력은요 영어로 하면 바이올런스고 독일어로 하면 게발트인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서 소위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하고 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나라는 식민지로부터 그 이후에 냉전적인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민지 시대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세계적인 냉전 시대로 바뀌었을 때 그건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문제입니까? 두 번째.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 불법적인 폭력의 문제와 그것을 넘어서는 폭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래서 처음 출발은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국가 폭력, 즉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명백히 우리 눈에 불법적이라고 생각되는 폭력의 문제를 다루다가 점점 더 진행이 되면 그거 말고 전쟁 때 일어난 문제 아까 말한 대로 세계적인 질서가 바뀔 때 발생했던 문제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1945년도 8월 달에 미군에 의해서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원자폭탄은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6.25 때 예를 들어서 6.25 때 그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좌익들에 의해서 폭력도 있었어요. 국가 폭력도 있었고 좌익 폭력도 있었고 또 때때로는 미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돌아 희생된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런 문제는 뭘까? 이런 문제, 이런 소위 말하는 폭력의 이 차원 스케일의 문제가 여기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너무 자세하게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가 주로 피해를 입는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가? 아니면 체계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받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화 문제를 할 때는 민주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민주화가 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으로 민주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경험한 바와 같이
항상 민주화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960년대부터 1998년까지 가장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경제는 항상 성장하는 겁니다. 경제는 항상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98년도 IMF 때 경제가 후퇴할 수도 있네.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 갔어요. 근데 언제? 2008년도에 딱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항상 발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의 변화가 늘 있는 건 아니다. 때때로 그 방향이 갈라지거나 후퇴하거나 그걸 다시 되돌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987년도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한열 장례식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한열이 1987년도 1987년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앞에서 다쳤죠. 그리고는 7월 5일 날 사망이 됐고 7월 9일 날 장례식이 났습니다. 그 해에 박종철은 남영동 대공부질에서 희생됐어요. 박종철은 왜 장례식이었고 왜 이한열은 큰 장례식이 있었을까? 한 사람은 서울대학 학생이고 한 사람은 연세대학 학생이에요. 한 사람은 고향은 부산이고 한 사람은 고향은 광주예요. 야, 왜 곧 다 같은 해인데 박종철 장례식은 제대로 없고 이한열 장례식은 그렇게 있었을까? 두 번째, 이한열 장례식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여기 전남 도청 앞에서 이한열이 이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 진흥고등학교를 한 바퀴 돌고 도청 앞에 왔다가 망월동으로 가죠. 그 이한열 장례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또는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런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소바른 행동을 하는가. 문익환 목사님의 호명 이름 부르죠. 이름 불러. 목사님이 이름 부르잖아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이해주 교수가 그 연세대학교 앞에서 막 그 정신없이 춤을 추잖아요. 위령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한열을 실은 그 운구차가 옵니다. 어디로? 귀환하죠. 귀환. 어디로? 태어난 곳으로.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김대중 씨가 처음으로 이제 망월동을 방문해서 막 울지요. 그러니까 호명이나 그런 위령 춤이나 또는 오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은 최초의 이행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정의의 가장 원초적인 문화적 형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합시다.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민주주의로 간 것은 87년 개헌 이후에 8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 88년 총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광주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죠. 청문회.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형식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1988년, 89년에 국회에서 50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청문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도 1970년대 후반에 미국 의회에서 박동선 청문회 여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진실은 무엇인가를 갖다 물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이 얘기를 다 못했지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1990년 1월 달에 3당 합당. 그때 4개의 당으로 나눠져 있다가 3개의 당, 1당, 3당, 4당이 합치고 2당은 빠졌죠. 근데 2당이 공교롭게 계속 광주가 지지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3당 합당이 되는 순간 광주는 두 번째 고립. 80년 5월 달에 고립과 두 번째 고립을 경험합니다. 그냥 참 정신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 3당 합당의 대가가 뭐냐? 광주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3당 합당의 중요한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다른 이행기 정의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돈 주고 이 보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광주 경우에는 첫 번째 이행기 정의의 첫 번째 조치가 보상이었습니다. 보상이 먼저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야, 돈이면 다냐? 진실을 밝혀야지. 그리고 잘못된 놈들을 처벌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생겨나는 거고, 한편으로는 야,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나는 돈 받을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같이 생겨난 거죠. 그게 첫 번째 역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야,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야.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지 라고 해서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90년, 91년, 92년, 93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광주 문제 해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광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알고 보니 바로 그때 유엔에서 이른바 이행기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알고 보면 광주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광주 원칙의 정립 과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이행기 정의의 원칙과 똑같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유엔 내 그런 이행기 정의의 원칙을 수입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원칙들이 나중에 보니까 유엔에서 이루어진 이행기 정의의 원칙과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 최종적인 평가는 역사에 맡깁시다라고 했잖아요. 다 들을 때는 뭐냐면 광주가 말하는 기념사업 다 해주겠다. 이 상무대 부지도 광주에게 돌려주겠다. 명예회복도 시켜주겠다. 보상도 다시 조사해서 보상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역사에 맡기다. 즉 처벌 문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념사업이나 보상 문제는 받아들이면서 야,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 역사에 맡기자라고 하는 말은 동의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1994년, 95년대에 일어났던 광범한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처벌운동이고, 그게 1995년도 연말에 광주특별법입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97년도에 15명의 군부 핵심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가 마침 대통령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시기에 합의를 해서 사면을 했죠. 사면을 하려고 하니까 광주에서 안 돼 그랬잖아요. 누구 맘대로 사면을 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용서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과 광주 이 단체 5월 단체 간의 입장이 달라졌고, 그때 사실 처음으로 용서의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화합을 내세우면서 얘기했고, 광주 시민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의가 더 중요한 거지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진실, 책임, 배상, 명예회복, 정신개선 순서가 배상과 명예회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쟁점들이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고 있었는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여기. 당시에도 그 사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용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죄 없는 용서 때문에 5.18 부인, 왜곡, 폄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용서 없는 이 사죄 없는 용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광주 시민사회한테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원리를 세속적인 사회에서, 이 세속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개인적인 용서와 집단적인 용서가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상 과정에서 5.18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그때까지만 해도 5.18은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 이 계엄군의 만행과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인데 아시다시피 1980년 5월 17일 날 밤에 서울에서 정치인들이 대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5.18 직후에 서울에서 광범한 이 광주 진상규명 운동을 했잖아요. 그야 어디까지를 5.18로 하지? 어딜까지를 5.18로 해? 광주나 전남 지역만 한정할 거야? 아니면 서울도 포함할 거야?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끝난 걸로 할 거야? 아니면 6월 달도 일어났던 그런 것도 할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범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월 원칙의 이 정립 과정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민주주의의 결합, 즉 시민 대토론회를 통한 직접 당사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전통이 80년에 만들어졌고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97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광주 문제 해결의 모델이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4.3 모델로 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로 하나 가고 또 한 가지는 독재시대,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왜? 2000년에 아시다시피 이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 다음에 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또는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길로 하나는 독재 하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로 다른 하나는 4.3과 한국전쟁을 해결하는 그런 길로 이렇게 광주를 모델로 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 한국의 전체 이행기 정의 맥락에서 보면 광주 모델은 뜀틀이에요. 뜀틀. 우리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할 때 보면 뜀틀 있죠. 뜀틀. 그걸 딱 짚고 더 넘어가잖아요. 만약 5.18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으로 진전 못 되는 거죠. 그래서 5.18 문제는 한국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의 전체에서 출발이자 뜀틀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세 가지 차원의 그런 이행기 정의의 맥락에서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다 아시죠? 뭐 이거 다 알죠?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성립을 할 때 바로 그 무렵에 젊은 이른바 사이버 뉴라이트들에 의해서 뭡니까 일베라고 하는 게 등장했고 거기에서 5.18 폄훼가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왜곡이 아니고 뭐 홍어다 이런 것들은 전부 폄훼인 거죠. 폄훼. 그러다가 좀 더 진전이 되다 보니까 5.18은 북한군이 와서 한 거지 뭐 이런 왜곡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그런 일이 없었어라고 하는 부인으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폄훼와 왜곡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점점 2010년대에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가슴 아리를 하죠. 광주 사람.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좁힐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이거 골치 아프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같이 전개되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학자들은 포스트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2016년도에 옥스포드 사전에 처음으로 포스트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른바 보수 정부 하에서 강력하게 형제복 지원 생존자들이 막 싸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라고. 제가 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일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그런 사건이 없었는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건 인권침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니다 해가지고 조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 14년, 15년, 16년도에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싸워갖고 결국 그 힘이 일기위원회가 미진했던 것과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이 시기가 크게 보면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이 진행하는 거고 2021년도에 4.3은 보상이 안 되다가
광주를 매개로 해서 또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한국전쟁 유족들의 이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4.3 특별법이 개정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불사죄, 사상 계속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데 사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자식이 좀 사죄를 하지 좀 그러면서 거기에 가상적 사죄가 발생을 해요. 이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무릎 꿇은 전두환 또는 뭐 전두환 포획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냐면 저기 저 거창 그 양민학살 그 거기에 가서 보면 저런 사진이 있어요. 저거 뭐냐면 무릎 꿇은 군인들이 무릎 꿇고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군인들이 참여했나 이 거창 사건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의 그런 원망, 위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가는 현상 이게 가상적 사죄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간 한편으로는 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막 뿅망치로 막 때리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잘하는 짓인가? 이렇게 그냥 조롱을 하고 그런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청 앞에서 그 전두환 머리 때린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그걸 때리고 나서 시원하긴 한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런 것을 이렇게 뿅망치로 막 때린 것이 그때는 때릴 때는 그냥 마음 속이 시원하고 좋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하는 짓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데 지금 도움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가상적 사죄 말고 현실적 사죄도 있어요. 노재현 씨가 2019년부터 매년 광주를 찾아와서 사죄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저 201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자서전에 이렇게 썼는데 왜 그건 안 고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사회의 진정성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버렸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끝내야겠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넘어가서 다시 말하면 이 사죄 용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사회학자 타브치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죄와 용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나자라라는 사람이 그 사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첫째, 이 시나리오가 4개가 있다. 사죄 없는 용서가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사죄를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 세 번째, 사죄에 선행하는 용서, 즉 사죄를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네 번째, 용서에 선행하는 사죄, 용서를 먼저 하니까 나중에 사죄를 하되라고 하는 그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이 나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일본의 마사히로와 타메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좀 더 해가지고 사과가 용서를 촉진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다. 사과를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를 했는데 사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 없는 사과. 다시 말하면 용서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고 사과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가 사과를 촉진하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를 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과와 용서의 관계는 어떤 것이 선행하는가? 두 번째, 이 2개가 서로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연결되는데 어떤 경우는 연결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용서가 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먼저고 사죄가 와요. 이런 복잡한 게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화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는 기본적으로 2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종교적인 논리와 세속적인 논리가 꼭 같은 게 아니야. 두 번째는 개인의 용서와 화해와 이 집단적 화해가 꼭 같은 게 아니지. 그 2개의 차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 앤드베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관용이라고 하는 톨러런스랑이 중요해. 그다음에
빨리 하라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래요.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면 집단적 세속적 화해에서는 시민적인 신뢰와 사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빅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시빅 트러스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문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갑니다. 마지막 거기 전에 바시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결은 폭력이다.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특히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민민주주의 문제 이렇게 모여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합적인 기업과 배제의 역사들을 말할 수 있게 하라. 두 번째, 역사의 부정의를 공적으로 인정해라. 세 번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를 제안하라. 이런 과정이 화해의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집합적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광주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모인 겁니다. 좋아요. 예, 마무리 발전합시다.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세 개의 차원의 화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는 배타적인 원한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원한의 정치를 광주에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북 화해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한일 간에 과거의 식민 지배와 관련된 그런 화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일단 5.18 문제를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문제, 우리 사회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이 한국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광주의 정치 문화와 나아가서 한국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으셨어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조부터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조에게 박수 한 100개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흥동에서 온 김형호라고 합니다. 5.18 기념재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발표를 지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대부분 의견들이 일치는 했었는데 사과 용서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사과할 사람은 계속 사과만 하면 된다. 자기가 용서를 이끌어낼 정도의 어떤 그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하는 사람은 계속 사과만 하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과연 이 용서의 주체가 또 사과의 대상이 어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이 사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조는 사과도 별개, 용서도 별개. 그런데 단 용서를 했다 해서 100% 또 할 수도 있는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해 정도는 해서 미래로는 나갈 수는 있지 않겠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일 관계라든가 또 우리 5.18도 지금 현재 선배 세대들이 퇴장을 하게 되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후배들이 이 5.18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할 것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는 계속 사과만 하면 되고 용서는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로 이렇게 저희 조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2조의 발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남구 백운동 살고 있는 김동훈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과에 대한 시련은 단순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있어서 가해자인 이중적인 입장에서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반성과 사과를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아무래도 그 5.18 국민들에게 좀 이게 그 희생자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분들한테 좀 많이 사과를 해드리고 좀 약간 좀 국민들에게 진짜 좋은 사과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피해를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조 보충. 안녕하세요. 저는 하정동에서 온 임선미라고 합니다. 네. 자제하려고 했는데 보충을 해야 되겠어요.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짧게 하자면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용서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사과를 계속해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과는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진정한 사과는 용서하는 쪽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결국에는 화해하는 모드로 서로가 상생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우리 광주 시민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렇게 저희는 도출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절기도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월동에서 온 박민지고요. 저희 3분단의 의견은 사과와 용서를 위해서 먼저 가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사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용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의 사과와 상처를 받는 사람의 용서가 모두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화해로 이제 나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일단 두려움은 버리고 용기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 5.18 피해자들이 진정한 사과라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4조의 발표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림동에서 온 강태훈입니다. 저희 사조에서 생각한 사과란 먼저 책임자가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대면 사죄를 해야 되고 또 보여주기식의 사과보다는 유가족, 유공자분들이 납득할 만한 위로와 사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5.18 당시 계엄군인 피해자냐 가해자냐 구분짓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과와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사죄는 범죄자가 진실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참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과와 사죄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이후의 태도까지가 올바른 사과라고 생각하고 5.18 관련자가 사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용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성 있는 사과 전에는 용서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충분한 보상과 책임자 처벌 통한 용서가 있었고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지금 가정이 무너졌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과 사과를 받아도 용서가 될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에서 함께 같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은 우리 5조의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게도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결국 남아서 살아계신 지금 유족분들이 생활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그분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과와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누가 사과를 할 것이냐 그것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의사와 그 다음에 이제 계엄군의 어떤 저는 양심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치매를 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의 솔직한 대답 그 다음에 지도층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부를 축적했던 것을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저희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과라는 것이 결국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새로운 전쟁이 아닌 용서를 통해서 사과를 이용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에서 사과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사과를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계엄군도 군인이고 군인은 상명하복으로 인해서 상관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물론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분들도 법의 제도화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생활이 어렵고 그분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이렇게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것을 사과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너 사과했네? 사과했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처벌 받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보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나온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또 우리 6번째 모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조에게도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네, 저희 조에서는 공통적으로 사과와 용서의 대상 그리고 주체, 내용, 그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과 부분에서는 과연 결재권자까지만 책임이 있을 것인지, 책임 소재가 지휘 라인에서만 끝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 비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사과와 사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정 없는 사과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진상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된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용서 또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책임이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용서는 사법적인 용서와 사회적인 용서로 구분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인 용서라고 하면 책임에 따른 사법 절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용서를 위해서는 이런 지속적인 사회적인 담론과 합의가 필요하고 특히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대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18 문제에 있어서 사과와 용서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전우현 씨의 행보에 있어서 5.18 어머니께서 안아주신 모습들이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사과 용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좀 다양한 관점으로 또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6조까지 함께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7조의 사과와 용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사전적인 의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이 사과를 5.18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의견을 쭉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진정성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
시민 토론회의 그런 그 원동 그 계기가 됐던 5.18 공법단체와 5월 정신대책위 그 갈등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그 사과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확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는 냈고요. 그리고 용서와 관련해서는 그 용서는 잘못에 대해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게 바로 용서의 개념인데, 여기서 그 앞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5.18에서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용서는 또 누가 누구에게 해줘야 하는지, 그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또 역시 이것도 반복된 단어 같은데, 용서는 선택의 문제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강요할 수 없는 거다. 다만 화해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용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왜곡된 부분에 명예 회복이 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고, 용서는 하되 기억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성의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살짝 남아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5.18 공법단체와 5월 정신대책위의 그런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런 5월 사안에 있어서, 갈등 사안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백인 토론회를 넘어서서 더 많은 여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화해의장, 또 그 공론장이 좀 더 확대돼서 했으면 좋겠다. 시민 참여율을 좀 더 높여서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칠모듬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8조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른 조들은 되게 상세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생각이니까. 네, 먼저 사과 파트에서는요. 저희는 사과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또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 사과의 주체는 5.18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또 가담했던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 규명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요. 두 번째로 용서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로 용서의 정의를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용서의 원칙이 한쪽이 상대방에게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했고요. 5.18 관련 단체뿐 아니라 당시 광주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다들 동의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8번째 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이어서 우리 9번째 조의 발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사과라는 단어가 과실을 뜻하기 때문에 사과보다는 사죄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뜻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앞서서 사과죄의 주체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용서의 주체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사죄는 진정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감대와 진정성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사죄를 하려는 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스러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진정성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는 진상 규명에 일조를 해야 그게 행동적인 진정성들을 갖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죄를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사죄에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서도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5.18에 대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또 그리고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이제 제정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서 같이 이런 것에 동참을 해야 사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용서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도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용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과와 화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하고 용서는 하는 순간에 안 좋은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그게 아니면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9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10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조는 또 과연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조에게도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네, 저희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구성원들께서 5.18 당시에 당사자로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 또 가족이 유가족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그때 당시 고2였었는데 5.18 세대가 있는가 하면 5.18 이후 차세대도 함께 이렇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는 사과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를 전제한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책임 있는 사과로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그리고 책임성을 보여주었을 때 이게 진정한 사과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사과도 있었지만 또 많은 수는 양심적 사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인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적인 누군가가 명령하고 누군가가 원인 제공이 되어지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체계와 그걸 받아서 했던 체계의 그런 행위적 어떤 사과와 그리고 정말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도 그걸 명령을 받았을 때 양심적으로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그런 사과까지 아주 광범위한 사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와 맞춰서 이제 용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용서는 당사자가 되시거나 또 가족이 이미 그런 일로 당해서 돌아가신 분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가슴 저린 그런 용서의 각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용서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 전제해서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또 나눴는데 사과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공감으로 확산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순차적 사과가 반드시 전제되고 후 용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란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에 대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사이로 정상하기를 바란다. 즉 이건 대승적 차원의 어떤 용서인데요. 그것도 목적이 진실 규명과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해서 참상의 어떤 진상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국민적 화합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용서의 그런 물꼬를 터가면서 진실규명을 또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동시 진행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모든 용서가 가해자뿐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사실을 밝혀졌을 때 용서는 모든 광주 전남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강범위하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10조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11조의 발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월동에서 온 배대근입니다. 저희 11조는 여러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전체 하나된
공감된 의견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진실하고 규명입니다. 먼저 사과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이 진상 규명, 명확한 양측에서 입장을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진실된 사과와 진실된 사과를 또 선행이 되어야 용서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을 모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1조까지 함께 했고 오늘 마지막 12조의 발표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2조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세요. 저희 12조는 특징이 숫자가 적지만 3세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8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20, 30대. 그래서 5명밖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대화가 제일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했는데 대화를 자꾸 나누니까 너무 재밌고 이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광주의 대화가 다른 지역하고의 대화로 이어져서 진정한 전국화, 세계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과에 대해서 저희 팀은 핵심은 진정성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실천성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생산성 이렇게 키워드로 모아졌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분은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코드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진솔하게 거짓 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게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진정성을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면 그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가 진정하지 않은가 하는 거는 자기 자신만이 그 사과한 자기 자신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시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서 코드로 가서는 첫 번째 용서라는 것은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 다른 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그 MZ 세대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제3자인 광주 시민이 이게 사과 용서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분은 그냥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것이 용서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 이분은 이제 이게 이 얘기를 아직 안 하면 제가 아주 집에 못 갈 것 같은 아주 강한 의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5.1 공법단체 두 단체가 사람을 용서를 했지 죄를 용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한 건데 마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으로 시민들 착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용서는 죄는 절대로 용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로 용서는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한을 갖지 않지만은 책임을 면해 준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만이 이게 참다운 용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고 특히 5.18 기념재단처럼 단순히 5.18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보상, 배상 이런 거 5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일을 왜 할까? 이 모든 일을 왜 할까요? 이 모든 일을 왜 할까? 그런 많은 논리가 있어요. 많은 이유도 있고. 그런데 저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모두는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어떤 구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착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마는 지치지 않고 이 악마들이 항상 우리 안팎에 있다. 그렇다면 이 악마들로부터, 지치지 않는 악마들로부터 우리 당시 5.18 당시 희생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은 그날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진실에 접근해가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가해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가해자들로부터 선조들을 지키려면 우리가 끝없이 기억해야 된다. 우리 모두 오늘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박수치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앞으로 자 나와주세요. 같이.